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9일이고요. 윌키의 이슈 분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분석 보기 전에 오늘이 금요일인 만큼 마감 시황을 볼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감 시황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일단 환율이 문제였으니까 환율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원에서 장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13년 만에 최고치 환율에 코스피 2500선 붕괴라는 타이틀을 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5.2원 오른 1325.9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참고로 장중에는 1328.8원까지 상승을 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자, 2009년 4월 30일 이후에 1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네요. 자, 간밤에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는 양호했는데 추가 긴축 우려감이 유입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미국의 연준 내에 일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또 잇따라 나오면서 연준이 내달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환율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자, 참고로 환율이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요. 12일, 16일, 17일, 18일 연속 4일 상승을 하면서 1320원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증시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달러가 강세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증시 변동성장에서는 이 달러 같은 이 안전자산, 이런 어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더 부추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인들이라든지 또 기존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죠? 달러에 투자하고자 증시에서 자금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환율 기조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증시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가 준비한 이슈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이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주의 부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먼저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이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카카오뱅크 장중에 9%가량 급락을 하기도 했고, 장마감에는 마이너스 8%로 종가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어제도 사실 급락을 했었거든요. 어제의 급락의 이유는 일단은 간편 송금 제한과 관련된 이슈가 어제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어제는 카카오페이 주식도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어느 정도 진정 양상을 보였던 반면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KB국민은행의 블록딜 소식이 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관련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비즈고요. 8월 19일 오후 3시에 19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주식 1476만 주 매도. 이유는 자본관리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목 보시면 이 블록딜을 통해 KB는 카뱅의 지분율이 8%가 아닌 4.9%로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BIS 비율 하락 방어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요 투자자인 KB국민은행이 그간 보유해온 카카오뱅크 주식 중 1476만 주를 블록딜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카카오뱅크의 3대 주주가 아닌 4대 주주로 내려왔다고 하네요. 자, 시장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어떤 관측하에서 차익 실현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과 은행과 그룹의 실적 방어 목적이 깔려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의 관계자는 내부 자본관리 효율화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어떤 주식 매도가 은행의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아닌 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적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참고로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도 가능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뱅크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KB금융의 자본 규모가 늘거나 줄기도 했는데 카카오뱅크 주가가 떨어지면 KB국민은행의 기타 포괄손이 감소하게 되었고 은행의 자본 건전성 지표인 BIS 총자기자본 비율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 국민은행은 올 2분기 기준 BIS 비율이 17.4%로 전분기보다 0.3%포인트 줄었는데 카카오뱅크 주가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 분석이고 이 같은 것을 고려를 하면 카카오뱅크 주가 부진에 따른 BIS 비율 하락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번과 같은 블록 D를 택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 수준의 지분율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카카오뱅크와는 다양한 제휴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KB국민은행 측은 이야기를 했네요. 어찌됐든 오늘 카카오뱅크의 주가 급락의 배경은 이 KB국민은행의 블록딜이 한몫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입니다. 카카오뱅크 카톡 송금 제한 논란에 블록딜 겹쳐 최저가. 자, 어제는 카톡 송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카톡 송금과 관련된 내용.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제한받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선불 충전을 이용한 송금 이체를 금지를 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 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서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편하게 송금 이체할 수 있는 이 카카오톡의 이 간편 송금은 금지될 것이다 라는 어떤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카카오페이가 사실 급락을 했었고 또 이후에 금융위원회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간편 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 뉴스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니까 자 전날 18일 금융위원회가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긴 전금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해서 카카오페이 주가가 18일 마감된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 대비 6.56% 급락했다. 참고로 오늘은 그냥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세가 진정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날 해명 보도 자료를 통해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양도, 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이미 2020년 11월에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 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 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 허가를 받아서 송금 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는데 이 뉴스를 통해서 오늘은 진정 양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꼽은 첫 번째 이슈는 카카오뱅크였습니다. 카카오뱅크 이슈. 자, 카카오뱅크의 오늘 급락은 첫 번째는 KB국민은행의 블록딜. 자, 그리고 그 또 전에는 이 간편 송금과 관련된 이 규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악재로 반영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의 부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8일자 뉴스죠. 자, 이틀 새 마이너스 12% 현대차, 오토에버, 모비스, 미 보조금 절벽 앞에 풀썩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관련 그룹주가 18일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참고로 18일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 그룹주가 약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 상승을 했는데 최근 급락세에 따른
이 낙폭과대, 그죠? 저가 매수 유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시행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재충격이 2일 연속 관련 종목을 강타하는 모양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히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현대 모비스와 같은 이 부품 계열사는 최대 12% 급락했다. 자, 근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급락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죠. 이 두 개의 사업 부문을 떼내서 계열사를 신설한다. 뭐 이런 어떠한 내용의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에는 이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 모기업의 주주 가치 훼손, 그죠? 이런 부분들의 우려로 아마 더욱더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면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차가 사실상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IRA 법안은 중국에서 채굴 가공된 소재와 부품이 일정 비율 이하인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라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자, 한국 업체들이 앞으로 이 보조금 혜택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요건을 지금 충족시켜야 되냐면요. 자, 북미에서 생산된 부품 비중이 2023년에는 50%인데 2028년에는 90%까지 올려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이 광석의 비중은 23년에는 40%인데 27년에는 80%로 올려야 된다는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너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수혜는커녕 오히려 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부분 상당히 또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이거 미국에다가 어느 정도 요건 완화에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앞으로의 악영향에 현대차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 자동차 업계에서 크게 두 가지로 대응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에 집중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1월에서 7월까지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 83만 대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현재는 4.75%로 크지 않다라는 점에 일단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방법이 과연 좋을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 논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이 자동차 시장의 이 전동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향후 입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조지아주의 전기차 만드는 데까지는 한 2년 정도의 공백기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IRA 통과에 따른 수혜보다는 오히려 더 불편한 어떤 양상을 더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내연기관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어떤 자동차 업계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또 그렇게 되면은 추후에 입지가 줄어들면은 오히려 그때 가서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측면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미국 현지 공장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좀 앞당기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 조지아주는 약 2년 정도 지금 뒤에나 완성차가 나올 예정인데 엘러바마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생산 설비 전환 작업이 마무리가 됐다 보니까
올 11월부터는 지금 GV70 전동화 모델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엘라바마 공장의 어떤 시설 확충이라든지 요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조금 계획을 좀 당기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실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자, 이 생산 설비를 통해서도 GV70 전동화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도 생산은 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설비로는 미국 내 전기차 수요를 맞추지 못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생산 라인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그러면 또 과감하게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마저도 형편이 녹록지가 않다. 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설사 생산 설비 전환이 되더라도 지금 전기차와 이 내연기관차 사이의 이 생산량 조정과 부품 수급 문제 등 이 선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형국인데다가 또 최근에는 여러분들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방송에서. 어느 집단에서는 또 이 현대차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 데모도 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접했는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현대차가 앞으로 이 IRA의 이 불이익에 앞으로 이 대응하는 게 상당히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거는 정부 당국에서 발맞춰서 같이 협조하면서 도와줘야지 가능한 부분이지, 이 그냥 기업 자체적으로는 돌파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뉴스인데요. 자, 현대차 입장에서는 최근에 보시면 세계 3위 완성차 그룹이 됐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올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그죠? 일단 3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중국과 이 미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인플레 방지법과 관련된 이 숙제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 중국과 이 한국과의 어떤 냉랭한 기류 안에서 이 중국 시장을 또 개척해야 되는 부분도 숙제로 또 풀어야 되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현대차가 앞으로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까지 현대차의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는 수출 실적이, 현대차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대차도 좋았고 자동차 전체가 수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 걸로 또 미루어 봤을 때, 특히나 또 하반기에는 자동차용 반도체 이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타저타 뭐 어떠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기조는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어떤 악재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추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또 신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짧게 준비를 해봤고요. 하루에 여러 개의 이슈를 다루다 보면 오히려 보시는 분들도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뭐 2개 내지 3개 정도 이슈만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제 방송을 구독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